시간입니다. 대장 초대석. 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자 지역에서 그래도 이분 꼭 모셔달라 얘기들이 좀 있어갖고 꼭 한 모셨어요. 궁금한 것도 참 많은데 물론 사전 질문 보내드렸었는데 이 밖에도 오늘 또 여의도 국회가 좀 시끄러워서 이것저것 제가 한번 감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셨죠? 네, 그러게요. 오늘 궁금한 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부천에서 원래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부천에 살았었죠. 지역 네. 어르신께서 모셨었고 지역 우리 원 의원님 좀 존경하는 의원님 모셨었고, 네, 그렇죠. 네. 예, 많이들 네.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어떻게 어디 계시냐고. 올 일이 자주가 없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제가 여기 우리 최고위께 이것저것 여쭤본 다음에 또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네. 혹시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저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데요, 이 스튜디오가요. 화면에 네. 이상하게 나옵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여기 지금. 또 이동환 최고위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물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코너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제가 멘트 먼저 치고 네. 이동환 최고위 당신 누구십니까 하게 되면 앞에 보면 제가 또 20초 드릴 거예요. 네. 워낙 또 말씀 잘하시니까 달면가시니까요. 자, 20초 동안 꽉 찬 소개 제가 네.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제 멘트 듣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학 최고위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학입니다. 저는 이 정치에 지금 바로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 환경운동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이전 마지막 자유롭게 세계여행을 한 마지막 인류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시간 딱 채우셨어요. 역시 딱히 기승전결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다. 음.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보기 위해서 2017년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자, 2010년도 8월부터 2019년도까지 돌고 오셨다고 하는데 많이 궁금했었어요.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페이스북 친구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네. 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예. 너무 빠른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우리 지금 최고 속도로 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옆 나라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 지금 세계 최대의 고령 국가고 세계 최고 속도의 이 초고령화 국가를 맞은 나라인데, 초고령화는 보통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한 3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게 도달하기까지. 우리나라가 25년 만에 주파합니다. 25년 만에.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빠르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모셔야 될 분들은 많아져요. 복지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이제 가파르게 모셔야 될 분들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일어날 텐데, 다른 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직접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려고 나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처를 확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대처를 확인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못하고 있다. 사례만 말씀 좀 해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이 연금 개혁에 3번이나 실패했어요. 연금 개혁 3번이나 실패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모셔야 될 분들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젊은 세대에게 더 많은 액수를 내야 되는 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셔야 될 분들의 돈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래의 빚을 또 땡겨가지고 이거를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미래 세대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게 소멸, 인구가 소멸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농촌이 소멸하고 도시로 인구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제가 북유럽에 가니까
예를 들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오는데 4일 걸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소방차 4일 걸려요? 네, 소방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저 남부 도시에는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엔 소방서, 경찰서 이런 게 쫙 있는데 예. 자기가 사는 북부 지방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 물통을 쫙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소방관이고 옆집 사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저 옆에 사는 사람이 뭐 저 이 환경미화원이고 예. 서로 역할을 각자 다 분담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 마을에 이 체계가 완전히 이제 관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런 이 농촌 소멸에 관해서는 국가의 기능, 행정 기능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농촌 소멸도 그렇죠. 청년들이 좀 문제잖아요. 네. 얼마 전에 또 저기 우리 또 이동환 최고위께서 그 페이스북 같은 글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 관련해서 청년 세대에 연금 폭탄을 던지시겠습니까?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연금 문제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작년 통계로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가 821만 명을 찍었습니다. 2025년도에 1,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구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어르신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1,100만 명, 1,200만 명, 1,300만 명 모셔야 될 분들 계속 많아지는데 내야 될 돈은 이제 줄어들고 이 청년들은 사실 또 취직을 굉장히 어렵고 65세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젊은 세대와 경쟁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정치권이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서 그 방향 혹은 이 세대 간의 융합, 공존 이러한 형태의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선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도덕성에 대한 검증, 상대방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한 대응 이것을 위한 공론장에서의 토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연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당 후보 대선 주자분들께서 실제로 이 연금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또 MBC 토론에 또 오늘 또 언론중재법 윤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성패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현재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 거기에서 이제 언론이 중요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유가 무한정 자유인 것인지, 이것에 따른 어떤 피해가 계속해서 양산돼서 사회적으로 오히려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둘러봤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 법이 실제로 뭐 언론의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인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안에서의 어떤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오후에 국회 앞에서 뭐 PD 노동부터 시작해서 방송 노동부 다 이렇게 반대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정의당에서 오늘 저기 심상정 전 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소통 부족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법을 갑자기 속전속결로 이렇게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의가 좀 부족하거나 혹은 숙성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그동안 보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렇게 이제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에 대한 것도 쟁점으로 좀 남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일단 통과시키는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논의하고 그리고 추후에 또 문제들이 아마 완벽한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고치고 계속해서 고쳐 쓰는 그런 상황으로라도 이번에 통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군요 결국에는. 수성되지 못했고.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배제하고
누군가가 소외되었다고 느끼면 감정 문제로 가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관리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해서 민주당에서 역시 계속해서 독주하고 뭔가 이런 프레임 자체를 벗어나고 우리가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게 이제 설계되어야 되는데 이번에서도 지금 이제 오후에 의총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좀 국회 또 열리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감안해서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민주당 정치인들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 월요일 날 저도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옷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이거 완전 군복 같은 느낌인데 색깔이 또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근데 민주당 의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맛배기 신문들이었었고요. 네. 지금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 보게 되면 그 소속을 쓰레기센터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초고령화 문제의 진행과 이것에 대한 갈등, 이것들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탐구하려고 하다가 지속 가능성 문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도시의 미래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시민들의 생각, 그다음에 꿈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결합된 도시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 쓰레기 문제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고 사용하고 버리는데 이 버리는 체계가 지구촌 전체에서 완벽하게 이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심지어 이 선진국가, 친환경 국가, 친환경 생태 도시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도시들에서 자기네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들이 거기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도시로? 그렇습니다. 예. 자기네 도시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다른 도시로 쓰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도시는 일시적으로 깨끗하죠. 근데 다른 도시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 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국가 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잘 사는 나라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개발도상 국가나 이런 데들로 쓰레기들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환경법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하고 혹은 규제가 강하다 할지라도 뇌물 같은 거 딱 먹여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레기들이 거기 가면 문제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어떻게 쓰레기가 처리되죠? 선진국에서도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결국 땅에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바다로 버려버립니다. 땅에 묻거나 바다로 버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 전체가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 현실을 제가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이 쓰레기 책입니다. 쓰레기 책. 쓰레기 책을 내고 제목 자체가 쓰레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고 쓰레기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 해결책을 연구하고 이제 실천하는 그런 이 단체입니다. 책이 나왔습니까? 네, 책은 작년에 나왔고요. 예. 베스트셀러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이동학 검색하면 작가로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도 책이 또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책인데요. 예. 휴머노믹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 10명 정도가 공저한 책이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썼고요. 저는 이제 그중에 국제사회에서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뤘고 우리나라가 이제 G10 선진국가가 들어왔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추격자, 그동안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도달한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앞에 우리가 따라해야 될 나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것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책임 있게 지구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제언들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그 전라남도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례 관련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까? 네,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지금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인데 5mm 이하로 쪼개진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니까 진짜 조그맣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바닷속으로 가서 플라스틱들이 쪼개지고 으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되거나 혹은 도시에서 세탁을 하거나 혹은 산업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플라스틱 가루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빗물을 통해서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갔다가 그냥 바다로 다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고기가 먹게 되고 이게 이 해양 생태계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는 흐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해양 생태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식량화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게 되면 이제 신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토론회였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조례를 전남도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셔서 저도 한달음에 달려가서 토론자로 가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들, 자 쓰레기센터 대표님이시고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학 최고위원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맛배기 질문이었습니다. 아, 예. 이제 슬슬 맛배기가 상당히 오래 하네요. 예. 자, 한번 계속 이어갈 건데 오늘 저기 이제 충청권 이제 대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내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그 민주당 경선 첫 격전지 충청 민심은 그래서 한번 그 경선을 민주당 경선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또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것에 눈살을 찌푸리시는 뭐 국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래도 원팀 협약식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후보들을 검증하는 그러니까 네거티브적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 측면들이 조금 부각되고 그다음에 정책 발표들을 후보들이 하면서 조금은 민생과 관련된 이 경선의 흐름을 좀 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충청 민심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충청도에서는 이제 뭐 세종시 국회 설치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 분권 이슈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 세종, 뭐 충청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지역 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광역망, 광역 이 도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메가시티라고 그러죠. 메가시티,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어떤 세력권으로 앞으로 이제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정당으로서 굉장히 책임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나름 지금 후보들께서 나름 전략을 열심히 짜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충청의 사위 뭐 이렇게 슬로건을 걸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해경 뭐 여기 김씨라고 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뭐 그리고 뭐 누가 어디 출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그거 보면 좀 재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 특히 정세균 후보는 처음부터 충청도를 아예 겨냥을 아예 해갖고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이제 결과다 보니까 그 결과들이 상당히 중요한 추후에 이 민심의 이제 이 향배를 가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이 충청에 공을 들이는 것은 저는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나오면 두 번째, 세 번째 뭐 슈퍼위크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지역별로 경선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당원들의 마음 혹은 국민 민심들의 마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뭐 간략하게 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이제 지역을 쭉 이제 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대선에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슈퍼위크 3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경선 모으고 그다음에 2차 경선 모으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이제 3차 경선 인단 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마지막 선거 슈퍼위크까지 이제 되는데 그러한 이제 여태까지 모았던 경선 인단이 저희가 거의 200만 비슷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모아서 250만까지 여태까지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모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좀 받아 아는 후보가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민심을 좀 잘 받들어서 그러한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을 좀 미진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동력을 잘 만드는 것이 이번 경선의 핵심일 텐데요. 그런 슈퍼위크 혹은 지금 경선 선거인단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경선 선거인단 많이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선 선거인단까지 홍보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한번 키워드 넘어갈게요. 뭐 아실 겁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의원 사직안 통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입장이 뭐 사직안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뭐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되게 무책임한 상황이다.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뭐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이제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것이 결국은 상속자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처음 했었던 그 기자회견의 내용과 실제로 부모님이 언론에다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확인했는지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이 비판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지점들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또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수사까지도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사퇴하고 뭐 정치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 공수처하고 합동수사처에 자기를 수사해 달라 이렇게 네. 했습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그런 수사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들을 이야기했을 때도 사람들이 와, 윤희숙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구린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이 사안들이 이제 나오고 그 해명마저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 뭐 생각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들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수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입니다. 이거부터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집은 있었고 네. 전세 살았었고 물론 네. 그 집은 처음 했지만 네. 근데 이거 시끄러웠었는데 아마 이거 한간이는 다 알고도 정치 쇼하는 거다 이런 네. 얘기도 되게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메시지가 나올 때요. 예. 누가 이야기하는 것인가,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본인이 임차인이었고 임대인도 아니고 자기가 집 소유자도 아니고 그런 실제적인 어떤 입장들에만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이 이렇게까지 오해받거나 혹은 이게 거짓으로 몰리거나 너무 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뒤늦게 드러나게 되면서 본인의 이 밝혔던 입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을 잃게 됐죠. 그래서 이 메신저,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가, 그 사람이 그런 실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말하기를 할 때도 이미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힘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순대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부모님께서 어떠한 정보를 또 가족들의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딸이 이혼하고 이제 세종시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네. KDI에 들어간 그 기관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수시로 몇 번 왔다 갔다 걸었더라고요, 서울에서. 네. 그리고 이거를 딱 농지 산 거를 딸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네. 뭐 딸아이가 이혼하고 혼자 가서 네. 그런 것들 뭐 응원차 몇 번 갔다고도 나와 있는데 네. 이거 몰랐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본인 수식을 친정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예. 가정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흉 잡을 건 아닌데 돌싱이셔가지고 뭐 당당하게 자기 정치하고 자기 교수로서의 어떤 학생들 가르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막 갖다 붙이면서 오히려 그 진정성이 퇴색되게 됐죠. 네. 그렇군요. 네. 여쭤볼 걸 많은데 일단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일단은 네. 자 청년 정치인 인생 스토리 네. 이동학에 대해서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임무 탐구 시간인데요. 네. 자 아까 저 서두에서 이 쓰레기센터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먼저 쓰레기센터 대표님이세요. 대표로서의 역할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저희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료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동료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의 쓰레기 상황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고 해결책을 좀 찾고 그다음에 그걸 제시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훨씬 더 많죠. 저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좀 대응하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비전은 상당히 원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비전은 상당히 원대해서 앞으로 네. 할 일이 많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입문 계기 좀 궁금해요.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정치 입문의 직접적 계기는 예. 군대 갔다 와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가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대회장이었어요. 200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2003년 예. 겨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치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연설, 가슴 뛰는 연설을 좀 듣고 아 내가 바로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입당 원서를 쓰고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자, 이야기는 아마 우리 전에 청년위원장 나올 때도 말씀드렸었죠. 네네.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 경기도당 그 대학살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어떻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제 정당 활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국 대학생위원회 이런 것들을 동료들과 이제 한번 이제 그 원래는 대학생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초대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부천으로 이사를 와서 부천에 당시에 이제 직장이 부천이었기 때문에 춘희역 사거리였기 때문에 왜 오신 거 직장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직장 때문에요. 네. 아, 그렇죠. 당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을 먼저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오게 됐고 첫 취업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기 경기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게 됐고 하면서 대학생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당시에 연사로 제가 이 부천의 원혜영 의원님을 모셨었어요. 근데 원혜영 의원님을 처음 하고 그때 원혜영 의원님은 정치 이미 20년 훨씬 더 이상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네, 정말 존재감 없으셨죠. 예, 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엄청나셨지만 예.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이런 분께 정치를 배운다면 정말 이 좋은 기회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이제 그분 그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그 시장통에 방을 얻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죠. 네. 저번에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51년생 토끼띠셨어요. 근데 원혜영 의원님 딱 저희 아버님 나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익에 대한 이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울림을 많이 받았던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정치가 나눔이다.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공익에 부합할 때 그 정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것들 실제로 몇 년 동안 제가 함께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죠. 제 정치적인 어떤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정치적인 아버지. 네. 원혜영 국회의원께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정치는 나눔이다. 이거 울림이 되셨나 보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했던 게 21대 총선에도 청년 공천이 화두로 떠올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동학 최고위께도 이런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는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세계 여행을 2019년 12월에 돌아왔고요. 2020년도 바로 4월 달에 총선이었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떤 준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을 또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조금 더 환경 분야에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보다는 환경 분야에서 좀 더 역할을 더 많이 해서 그다음에 성과도 좀 만들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좀 더 해볼 일이 있다면 그때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환경 운동가 앞으로 활동하시는 것들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청년 정치 돌풍을 보시면서 인터뷰한 것들이 있어요. 이념 논쟁 시대 끝났다는 뜻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뜻입니까? 정치가 실제 하는 이 논쟁이요. 그러니까 하루면 휘발되어 버릴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논쟁을 하는 게 완전히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방점 자체가요. 내가 어떤 걸 하겠다,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다,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방점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대결 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 대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용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념에 너무나 이제 이렇게 전도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념이 어떤 뭐 경제를 살리거나 혹은 뭐 우리 민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과는 전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념에 조금 덜 이렇게 이 경도되어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이 정치권으로 좀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야기들, 민생에 관한 이야기들, 논쟁을 하더라도 아주 유의미한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역시도 민생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념에 갇혀가지고 우리 그건 안 돼. 그래서 감정의 문제로 또 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로막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여야 이런 문제들을 떠나서 서로가 대승적으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화합과 공존, 협력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서 시민들께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좀 투영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야,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다 누구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학에게 정치란 네. 뭡니까? 정치란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유는요? 우리가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거쳐왔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와 있는데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존을 향해 가는 것이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 정치는 협력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합하게 할 수 있고요. 사회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언어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열의를 쏟을 수는 있지만 실제 그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그런 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세대가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이제 좀 답습하지 말고 실제 우리들이 다뤄야 될 이슈들을 좀 다루면서 그런 이슈들이 미래와 연계되어 있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정치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정치만큼 그러한 공존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정치적 수단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활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 공존을 향해 가는 도구다라고 또 정리해 주셨어요. 혹시 하나만 더 번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동학에게 쓰레기란? 쓰레기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평생을 걸고 제가 끝까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네. 간단히 이유도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는 그냥 같이 끝장날 것 같아요. 지구와 함께 인류가 끝장난다. 뭐 제가 인류 전체를 지켜야 할 뭐 그런 책임감이 저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그래도 윤택하게 깨끗한 물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깨끗한 공기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처럼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죠. 야,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 이유가 다 네. 보여집니다. 방송하다 보니까 40분짜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덕택에 제가 이 부천역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여기 탕수육도 좋아하고 오뎅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10년 전부터 여기 다녔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 맛을 또 볼 수 있게 기회가 또 허락된 것 같아서 좋고요. 여기 뉴스 대장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또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 뭐 관련해서 또 모셨는데 청년 이런 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릴레이 추천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어때 청년 정치 뭐 추천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섭외 가능한 사람으로요?
섭외 가능한 예. 사람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들을 좀 다루면 좋겠는데 예, 예. 저희 이제 청년 미래 연석회의라고 저희가 한 달 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뭐 좋아하는 후배인데 조은주라고 지금 이제 여기 부천에 있네요. 직장이 부천이에요. 그래요? 예, 경기도 일자리 재단. 일자리 재단이요? 일자리 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 예, 조은주 본부장님. 잘 됐네요. 여기 직장이 여기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신용 뭐 이런 이제 그런 신용 이런 것과 이제 굉장히 금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물어볼 게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청년 네. 신용 금융관에서 네네네. 조은주 본부장님이에요? 네, 조은주 본부장님. 한번 섭외 전화 한번 해주시고 저한테 연락 공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쓰레기센터 대표님인 이동학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